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뜨거운 이슈와 쟁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날카로운 분석과 가감없는 토론이 펼쳐집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김현성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이슈 분석과 쟁점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실 두 분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전도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주제에 앞서 최근 선고된 판결 중에서 논란이 될 만한 판결 하나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헌재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는데요. 범인을 건물 안에서 체포하는 경우에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도 주변을 수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권 변호사님. 네. 자, 이러한 결정이 이제 헌재 결정이죠.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 어떤 사건인가요? 네. 이번 결정은 2013년 12월 경찰이 철도산업 발전 방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대정부 파업을 벌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 김모 씨 등을 체포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 당시 피의자 A씨 등은 경찰을 폭행하면서 저지했고 검찰은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후 A씨 등이 이와 같은 경찰의 사무실 수색이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법한 불법 수색이라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2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여져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기했고 그 결정이 최근에 나온 것입니다. 예. 자, 이번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조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할 수 있다 해서 다음 처분을 두 가지로 또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그리고 두 번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그 장소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변호사님,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216조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또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헌재는 해당 법률이 영장주의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판결을 내린 이유를 한번 자세히 보면요. 피의자가 해당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인데요. 예. 그 의의를 설명한 것을 또 보게 되면 이것은 그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분명하게 한 결정이다라고 의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의의가 있는 것은 이것을 단순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는데요. 그렇죠. 이 헌법 불합치 판결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법의 효력을 유지시키는 결정인데요. 현실적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을 위헌으로 선언할 경우에는 이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죠. 그렇죠. 체포영장을 갖고도 범죄자를 체포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는 불합치 판결을 하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법조항 효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서 결국 입법기관인 국회가 2020년 3월 31일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자, 만약에 이 형사소송법 제216조를 개정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우리 두 변호사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권 변호사님. 네. 사실 이게 기존 형사소송법 216조는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사실 법조문에서 필요한 때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해놔서 사실 필요성만 인정되면은 어떤 경우에도 이와 같이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해놨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정한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한다면은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경우에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영장 발부를 당장 받을 수 없는 시급한 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한 때 하나에서 인정한다는 것을 법 조항에 좀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하는 것처럼 좀 요건을 좀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그 요건을 분명하게 밝혀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해당 장소에 피의자가 있을 개연성을 그렇죠.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그 긴급한 상황, 이 두 가지 요건을 명시적으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그 헌법재판소는 이것은 헌법 규정에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16조에서는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예외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 영장주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이 개정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재가 이번에 헌재 결정문에 영장주의 예외, 우리 헌법에도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만 규정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헌법 조항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헌법은 그대로 지금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형사소송법만 영장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형태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것도 문제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입법 과정에서 과연 국회가 어떤 식의 입법을 할지 뭐 그것이 이제 기본 전제가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헌법이 그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다시 입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같은 논리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아무래도 헌재는 이제 최근 헌법 개정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 헌법 개정 안에 이 부분을 같이 개정을 해라라는 취지로 그렇죠. 지금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국회를 너무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만 결국 뭐 현재 갖고 있는 헌법 체계, 법 체계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법 체계가 뭐 완전히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관련 법들이 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나라가 마비되고 형사소송법이 마비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시 그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이것과 똑같은 유형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다시 그 법 규정에 잠정적인 효력 기간을 둔다면 또 그 다음에 방법을 거쳐서 헌법 개정이라든가 다른 법률 개정으로 이어갈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헌재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제대로 마련해서 우리 헌법이 갖고 있는 맹점이 잘 보완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우리가 헌재가 오랜만에 헌법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마치 이제 앞으로 헌법이 개정될 것을 좀 예상하고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적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2년 3월 31일까지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 그래서 법률 개정에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 헌법 개정도 그 안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이 조항도 같이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선거법 이모저모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요.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아울러서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국민들로부터 공권력을 직접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치열한 정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자, 권 변호사님,
실제로 선거 때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네, 적지 않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9명,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는데요. 네. 지금 이 수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고 이번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지난 3월 25일이 6.13 지방선거의 80일 전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 이제 선관위에서 조사된 선거법 위반 조치가 고발 57건, 수사 의뢰 8건, 경고 등이 407건으로 총 472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방선거죠. 2014년 6월 3일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네, 똑같이 80일 기준으로 통계를 내보면 예. 당시에는 고발 87건, 수사 의뢰 23건, 경고 등 1,208건 등 총 1,318건이 선관위에 보고됐었습니다. 예, 이 통계만 놓고 본다면은 4년 전보다 지금이 확실히 이제 선거가 깨끗해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선거법 위반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마다 또는 선거가 끝난 이후가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들이 고발 조치되고 또 수사를 받고 또 처벌받기도 합니다. 자, 선거법 위반 다양한 유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변호사님,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 유형들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개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뭐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는 관권 선거를 금지합니다. 예.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권 선거를 금지하는데요. 예. 돈이 개입돼서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행위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여론을 왜곡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관권 선거 금지와 관련해서는 이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금권 선거와 관련해서는 기부 행위 예. 또는 시설물이나 인쇄물에 관한 위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집회 혹은 모임을 이용하는 경우를 또 규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론 왜곡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라든가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예, 선거법 위반의 다양한 유형들을 이 변호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이게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선거법과 관련된 다양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바로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자, 올해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은 법적으로 5월 31일부터 선거 전날이죠. 선거 전날인 6월 12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이외에 이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위법한 선거운동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5월 31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거나 6월 12일 오후 11시 59분이 지나서 네. 선거 당일 자정이 된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위법한 것이 됩니다. 보통 이를 이제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 기간 위반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네. 이 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2012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유권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도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되었고, 그래서 결국은 문자 메시지와 전자우편,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언제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자, 직접적인 오프라인상의 어떤 선거운동 못하더라도 IT 방법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결국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SNS와 그 댓글입니다. 선거와 관련해서도 SNS와 댓글 굉장히 그 역할이 큰데요. 권 변호사님, 우리 유권자가 SNS 활동하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요즘 최근에 SNS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때는 뭐 SNS와 관련해서 내 자신도 모르게 한 행동이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먼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경우만 살펴보면 네. 일반 유권자가 투표하면서 기표소 내에서 사진을 찍거나 예.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또 투표용지를 찍거나 훼손한 유권자, 또한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는 유권자 역시 선거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권 변호사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 당사자로서는 어쩌면 뭐 기념 삼아 또는 뭐 재미 삼아 무심코 한 행동이지만 처벌 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기표 여부를 떠나서 투표용지를 촬영할 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 훼손을 했을 때, 투표용지 훼손했을 때는 1년에서 10년의 징역 또는 500에서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금지되었었는데 지금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변경된 것들이 또 있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특정 후보의 숫자를 암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V 포즈를 하고 투표 인증샷을 찍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와 같은 포즈를 또 찍고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행위가 예전에는 금지되는 행위였다면 지금은 가능한 행위가 되었고요. 또 네. 이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는 후보의 벽보 앞에서 X 포즈를 취하고 네. 사진을 찍어서 이를 SNS에다 올린다거나 이와 같은 행위도 이제는 가능한 행위가 됐습니다. 예. 또한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나 선거운동이 아닌 이들이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예. 인쇄물을 통해서 배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나 지금에도 금지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또 우리 공직선거법상에 나와 있는 선거운동의 어떤 정의 때문입니다.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공직선거법 제58조죠. 58조 1항에는 선거운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5가지 행위도 함께 명시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 변호사님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공직선거법 제58조에서 말하는 예. 그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5가지 행위입니다. 예, 보지 않는. 예, 그러니까 뭐 첫 번째는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의사표시가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입후보나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세 번째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단순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표시가 있고요. 예. 네 번째로 이게 통상적인 정당 활동. 예. 다섯 번째로 명절 등의 의례적인 인사말 등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선거운동을 통상 우리가 이제 당선시키기 위한 운동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 그러니까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낙선운동 이것도 역시 선거운동에 사실 포함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SNS가 선거운동에 있어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또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공유력이죠. 우리가 공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확장성 이것 때문인데, 자, 선거를 앞두고 우리가 이제 글을 공유하는 경우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 변호사님. 예. 이 부분을 특히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조심해야 될 예.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제 SNS 상에서는 무심코 이제 정보들을 그렇죠. 공유하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정보를 뭐 주고받는 것들, 이것들을 공유하는 것들, 돌려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나 예. 악의적인 목적의 글 예. 이런 것들은 작성 주체와 상관없이 예. 비방 내용의 글을 돌려보기만 해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보도된 사실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허위 사실, 악의적인 목적의 비방글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지난 총선 당시에 다른 예비 후보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SNS에 공유한 한 남성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이 됐는데요. 벌금 3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 단순 공유가 아니라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처벌이 더욱 강하겠죠.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선거를 앞두고 SNS 상에서 특별히 이제 공유함에 있어서 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댓글과 관련된 선거법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댓글이라는 것은 인터넷을 통한 어떤 정치적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 아닌 경우에도,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한 또 어떤 활동이죠. 자, 그렇지만 이 변호사님, 이게 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예, 뭐 절대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류들이 예. 있죠. 예. 예, 얼마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원세훈 국정원장의 예. 경우를 보면 그 이유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직선거법 제9조를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이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공무원은 예.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거죠. 그래서 이 심한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좋아요를 클릭하는 것조차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아요도 누르면 안 된다, 공무원은. 예. 자, 공무원의 경우는 이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더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말씀해 주신 또 우리 선거운동 못하는 공무원들 외에 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은 선거운동 하지 못하는 것은 방금 보신 대로 봤고요. 또한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또는 통반장 등 법률에 의해서 선거운동이 제한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선거운동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외국인이죠. 외국인인 경우도 할 수가 없는데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교포인 경우 뭣도 모르고 또 이 선거운동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좀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미성년자 역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댓글이 이제 선거법 위반, 즉 불법이 되는 다른 경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이번에 권 변호사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누가 댓글을 달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를 설명해 주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디서 댓글을 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댓글을 달기 위해서 특정 장소를 임대하여서 사람들을 모았다면 이게 바로 일종의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 2010년 대선을 앞두고 시발단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와 같은 사건도 사실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와 관련된 사건이었고요. 또 최근에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뭐 드루킹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파주시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라는 그렇죠. 곳을 건물을 빌려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곳에서 댓글 작업을 한 것이 최근 이제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제 적발이 됐는데요. 네. 아마 이 사건이 법원 판결 확정이 된다면 시발단 사건 때와 동일하게 네. 공직선거법 제89조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직 뭐 우리 그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그 느릅나무 출판사가 이제 선거 공식 선거 사무실인지 이번 아직 정확하게 판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밝히지 않은 것이지 네. 않습니까? 예. 어쨌든 만약에 그렇게 밝혀진다면 공직선거 위반이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공직선거법 89조를 잠시 보면 누구든지 법정 등록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를 위해서 선거추진위원회 또는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또는 휴게소 뭐 등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 단체, 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 설립하거나 설치하거나 또는 기존의 것을 이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러한 사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시점이 공직선거운동기간 이전이라면 또 선거법 254조에 저촉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최근 우리 프로그램에서 좀 다루었습니다만 댓글 달 때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거나 또는 매크로와 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이것 자체가 또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이 부분도 유의하셔서 선거운동 하실 때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때의 경우를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합법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되어서 선거운동을 할 때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될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두 분 변호사님 하나씩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변호사님. 예,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상당히 그렇죠. 선거운동이 좀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제재들이 있기 때문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먼저 제일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것이 이제 뭐 어깨띠라든가 뭐 스카프나 모자와 같이 이제 단일한 색상을 나타내면서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 그 선거 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할 때는 이것처럼 어깨띠라든가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기타 소품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수당, 실비,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렇죠.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 선거운동원이 아니면 이제 굉장히 제약이 많은 거죠. 예. 선거운동원만이 이제 사실상 선거운동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엔 대가,
지급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금 변호사님 또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선거 기간에는 각종 모임이나 집회가 제한됩니다. 네. 심지어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별한 사유, 사건 수사로 인해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거나 천재지변과 같이 반드시 모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죠. 이때는 예외적으로만 집회나 모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주의하셔서 모임을 개최할 때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향후회나 종친회, 동창회를 여는 것도 모두 금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두 분으로부터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었을 때 또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될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혹시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 외에도 또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또 좀 유의해서 알고 계셔야 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선거법 관련된 거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변호사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선거가 끝나게 되면 네. 법원에 어떤 새로운 풍경이 벌어지는데 형사법정 같은 경우에 가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주부나 학생, 평범한 회사원들이 재판을 받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선거 전담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비슷한 유형의 학생, 주부, 회사원들이 재판을 받으면서 벌금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그 비방글을 공유하거나 또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비방하는 형식의 댓글을 다는 그런 유형의 재판들인데요. 명심하셔야 될 것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알리는 것 그 자체는 큰 죄가 되지 않지만 허위 글이라든가 그렇죠. 비방의 글들은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염두에 두시고 선거를 참여하는 그런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 변호사님 그 선거 끝난 후에 선거법정에 가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게 범죄가 거리가 먼 우리 아주머니들도 이런 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 젊은 대학생들도 이런 분들 대부분이 거의 비방하는 걸 때문에 지금 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유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좀 유의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일반 유권자도 사실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약간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반 유권자의 경우이면 동시에 이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인원이 20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낼 때도 2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요. 또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수신자가 이 설정이 돼서 보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은 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셔서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아마 선거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휴대전화를 통해서 문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선거운동 할 때 주의사항들 매크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선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절차고 또 이 과정이 또 축제처럼 좀 이게 서로 다시 끝나고 난 뒤에 화합할 수 있는 절차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를 끝나고 더 골이 깊어지고 갈등이 골이 깊어진다면 이게 선거를 아니하면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상대방 또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 하더라도 비방하는 거는 좀 삼가 주시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성의껏 도와주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후보자죠. 후보자 또는 피선거권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후보에 출마하시는 분들이죠. 이 후보자들이 좀 유의해야 될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제로 선거운동이 끝나고 나면 선거 기간이 끝나고 나면 가장 많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고 수사를 받고 또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후보자들입니다. 자, 이 변호사님. 자, 후보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선거법 관련된 유의사항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선거운동 기간이죠. 그래서 선거운동 기간을 지켜야 할 것이고요. 이 운동 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선거운동으로 처벌을 받고 당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이제 선거운동의 방법인데요. 먼저 그 후보자와 그 배우자
아니면은 그 배우자 대신에 네. 후보자가 그의 직계 좀비속 중에서 그렇죠. 한 명을 신고해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네. 일반 유권자와 달리 어깨띠나 표찰, 뭐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또한 그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네. 언론 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 토론회 등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선거별로 선거운동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려면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죠. 공식적인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예. 만약 같은 정당에서 복수의 예비 후보가 출마할 경우에 사전에 경선 등을 거쳐서 이날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자, 국회의원이 광역시장이나 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선거 30일 전에 5월 14일까지가 되겠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할 수가 있죠. 일정한 그 경우에 이게 바로 이제 예비 후보인 것이죠. 그래서 선거 출마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1차적으로 등록을 마친 후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벽보에서 볼 수 있는 선거 때 볼 수 있는 그 정식 후보가 되기 전 단계의 후보, 이를 예비 후보라고 하는데요. 같은 당 소속으로 복수의 예비 후보가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경선이나 공천 또는 뭐 여러 가지 중도 사퇴 등등 해서 한 명의 후보로 정당별로 한 명의 후보 정도로 좁혀지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후원회 설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을 한도로 한 후원금 모집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때부터 선거사무소 설치가 가능하고 또 현수막을 게시할 수도 있고 또 홍보를 위한 어깨띠 착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명함도 배부할 수 있고 ARS를 제외한 전화 홍보도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선거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10% 이내의 어떤 사람 수에 대해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금 변호사님, 이제 본 후보 등록자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 선거법상에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후보 등록자들이나 공식 후보자들이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면은 예. 사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 운동원들이 여러 가지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 개소식 때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약간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에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것이 1인당 3,000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다가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예. 선거사무소 내부에서 소비될 양만을 준비해서 제공해야 예, 됩니다. 예. 또한 이때에도 어느 경우에는 주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점 좀 유의하셔서 예. 이와 같은 개소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한테 다과를 우리가 예의상 뭐 다과를 많이 줘야 되는데 주기도 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제 3,000원, 네, 3,000원이죠. 이하. 3,000원 이하. 네. 그리고 술은 절대 주면 안 된다. 네. 그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후보자들이 또 우리가 방금 언급한 것 외에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권 변호사님부터 먼저. 네. 사실 이게 후보자들께서는 뭐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예. 특히 뭐 학력이나 경력에 관한 사항은 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는데요. 예. 근데 페이스북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행위도 처벌된 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SNS라는 공간에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경각심 없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꼭 후보자들께서 유념하셔서 SNS에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부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처음에 얘기한 유권자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은 사실 뭐 나쁜 짓만 안 하면 예, 크게 뭐 처벌될 염려가 없는데 이 후보자들은 굉장히 세심한 부분까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후보자들이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은 조금이라도 좀 의심쩍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관위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행위가 적법한지 가능한지 여부를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일지 아닐지 애매할 때, 이럴 때는 반드시 해당 선관위의 질의를 거쳐서 답을 받은 후에 아마 행하시는 게 훨씬 안전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률 시사 토론 변호사들, 오늘 주제는 선거법 이모저모입니다. 자, 우리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 시간 두 분 어떻게 지금 뭐 생각하시는지, 또는 뭐 그 소회가 어떠신지. 지금 아직 선거는 좀 한 달 이상 남아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뭐 제가 항상 선거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그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은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것이 뭐 우리 역사적인 비극과도 같이 하는 것이긴 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관권 선거, 금권 선거가 너무 지나치게 심했기 그렇죠. 때문에 민의가 왜곡돼서 선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법은 될 수 있으면 선거운동을 규제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정이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 이런 것들에 비추어 봐서는 관권, 금권 어떤 선거들이 시도가 있다고 해도 우리 유권자들이 충분히 가려낼 수 있을 정도의 의식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성장에 발맞춰서 선거법도 그에 맞는 수준의 선거운동 제한으로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우리 지금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의 민도라든지 이걸 볼 때 좀 더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이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 우리 선거법이 선거운동을 해서 지나치게 규제하는 면이 있고, 사실 우리 국민의 수준도 많이 향상되어서 이와 같은 선거법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이미 규정되어 있는 법규라면은 이와 같은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또 자유롭게 또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은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우리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투표도 같이 진행하자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선거법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개정 내지는 뭐 개헌하자는 말도 있었죠. 말씀 나온 김에 이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행, 우리 조금 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현행 그 선거법 중에서도 이제 개정이 필요한 어떤 조항, 구체적인 조항 또는 뭐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이번에 개정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까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좀 개정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권자들의 그 선거운동 참여 기회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데요. 지금 뭐 온라인상으로는 사실 상당히 열려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이상 운동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비방글이나 악의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오프라인 선거 부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후보자 측에서 금권,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내지는 사조직을 활용해서 운동원들을 참여시키는 행위는 규제되어야 되겠지만 자발적인 유권자들의 참여 행위는 오히려 장려할 수 있는 식의 선거운동 방법이 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프라인 부분,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실 오픈돼 가지고 이제 거의 자유롭게 이제 선거운동 할 수가 있는데, 반면에 오프라인 부분은 너무 또 제약이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요. 우리 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개정한다면 보다 더 선진화된 선거법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네. 좀 제가 생각할 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입니다. 네. 그 해당 조항은 이제 토론회에서 누가 초청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인데요. TV 토론회. 예, TV 토론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뭐 시도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할 때 이제 초청받을 수 있는 후보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해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이슬란드에서는 좀 특이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슬란드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2.5%가 넘은 경우에만 예. 그 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서 2.5%를 간신히 넘어서 초청을 받게 됐는데 그때 이제 토론회도 잘 했고 또 여러 가지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장점을 잘 표현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27.5%라는 득표를 얻고 네. 2등으로 대선을 마무리했습니다. 2등으로 예, 대통령 선거에서.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를 봤을 때 사실 5%라는 수치가 예. 어느 정도 뭐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는 수치다 뭐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좀 더 낮은 수치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이 충분히 여론 형성이나 여러 가지에면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로서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지지율이 5%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평등의 원칙에 좀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자유롭게 또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가 표현되어야 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5%의 기준은 좀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 변호사의 말씀은 우리 선거법상에 보면 TV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TV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후보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5%라는 거잖아요. 5% 네, 이상 맞습니다. 득표를 여론조사 결과 네. 여론조사에서 5% 평균 5% 이상을 득표라기보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얻은 네, 네. 후보자만이 참석할 수 있다. 이렇게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 높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낮춰서 좀 예컨대 뭐 3%를 한다면 3점 몇 프로 얻은 후보도 참석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넓혀주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다 더 이제 많은 후보자들이 나와서 토론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그런 취지인데요. 예, 일단 우리 공직선거법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후보자들만 이제 TV 토론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는 그 자체는 예.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볼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지금 아이슬란드 예를 드셨는데 거기도 이제 2.5%라는 제한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얘기의 초점은 과연 5%가 적정한가라는 부분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 과정에 TV 토론을 여러 차례 경험했는데요. 5명의 후보가 나와서 TV 토론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기에 너무 많은 후보들이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정말 집중해야 될 쟁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이 후보자를 제한하는 퍼센트를 낮출 경우에는 더 많은 수의 후보자들이 토론에 참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국민들의 판단해야 될 그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5%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변호사님은 이게 일정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우리가 5%가 됐고 3%가 됐고 5%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이것은 뭐 합리적인 제한이다. 다만 5%가 합당한가 이 문제인데 이것도 과거 우리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5명의 후보자가 나와서 토론할 때 이것 자체가 일반 우리 유권자들이 볼 때는 그 자체도 변별력이 잘 안 되고 후보 간의 비교가 잘 안 된다라는 사실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5% 정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사실 없다 한다면은 사실 너무 많은 후보가 난립하고 너무 많은 후보들이 사실 TV 토론에 나와서 사실 논점이나 쟁점이 잘 안 드러나고 사실 국민들의 선택권을 방해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5%의 한도가 사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5%가 너무 높다. 좀 더 낮춰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5%가 과연 적정한 선인가 이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낮더라도 예를 들어서 2%나 3%가 사실 뭐 여러 유력한 후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수치지만 2%나 3%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고 사실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2%는 3%라고 한다면 사실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한다면 조금 5%보다는 좀 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후보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권 변호사님의 제안이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낮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군소 정당의 후보들은 사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규제 일변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군소 후보들 입장에서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운동 방법이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군소 후보들이 본인들의 입장이라든가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좀 개발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요즘 들어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그중에서 TV 토론이 우리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후보자의 어떤 범위를 좀 더 늘려달라라는 어떤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다음 선거법 개정할 때에 그때쯤 해가지고 별도로 좀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선거법 이모저모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두 분 마지막으로 선거법과 관련된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오늘 우리 토론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권 변호사님, 어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게 선거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민주주의 꽃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었듯이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거법을 잘 준수해 주셔서 축제와 같은 지방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거법 준수해서 축제처럼 선거 치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 변호사님. 예, 민주주의 꽃이 선거인 만큼 선거에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참여는 꼭 투표 행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들을 같은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개발하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규제만 하는 선거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창조적인 선거법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예, 선거법 끝까지 이제 선거법이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선진적으로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선거법 이모저모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후보자로서 또는 이제 유권자로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또 유의해야 될 사항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자, 두 분 지금까지 설명해 주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영화 스파이더맨에 등장하는 명대사입니다. 주인공 피터 파커의 삼촌인 벤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된 조카에게 한 이 짧은 대사는 거의 모든 슈퍼히어로 영화의 주인공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해야 하며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체성에 관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방향성을 알려주는 금과 억조와 같은 격언으로 사용되곤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곧 있을 지방선거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대리할 대표를 뽑고 이 대표들에게 생명과 권한을 불어넣는 신성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 꽃입니다. 그러한 선거의 꽃은 역시 국민들의 투표입니다. 투표는 주권자인 국민 자신이 주권자임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때로는 위정자들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 권한을 박탈하기도 하는 국민들의 막강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투표의 막강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투표의 결과 역시 막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우리 사회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스스로 믿기 어려울 만큼
불행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선택한 위정자 중에는 올바른 역사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적지 않은 위정자들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여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부도덕한 행위를 일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 우리의 몫이며 때문에 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위정자들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큰 힘을 나누어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놈이 그놈이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투표는 권리임에 틀림없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것 또한 각자의 판단이며 또 의사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투표는 큰 힘이자 큰 책임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의미심장한 말이 떠오릅니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다. 더 이상 파렴치한 범죄자, 최소한의 부끄럼도 모르는 부도덕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 최소한의 인격을 갖추지 못하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 상식을 벗어난 언동으로 건전한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을 위정자로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법률시사토론 변호사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와 함께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 변호사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